우리는 천지 만물이 가득 차서 무량하지만 이걸 내가 더 정겹게 여기고 내가 경험하고 좋게 여기면 내 것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나는 이제 텅 비어서 흔적이 없는, 그리고 그 가운데 역력히 밝은 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걸 공부를 할 때 원불교의 어떤 용어가 너무 짧고 간단해서 다른 혹시 설명이 있을까 해서 이제 불교를 유교를 성리학을 심리학을 심리학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도교나 기타 등등을 다 봤는데도 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만물이 생로병사를 거쳐서 없어지는 건 알겠는데 없던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생기는 순서와 그 이치를 알고 싶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견성하면 안다고 그러지만 견성 안 한 사람들도 알 수 없을까, 그 이치를. 그래서 이제 그 호기심 때문에 오래오래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가면 오고 오면 가고 가면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궁금하셨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방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의 성품이 이론상 진리장에 제가 조금 써놨습니다. 보면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이렇게 해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서 이렇게 해놓으셨죠. 이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해서 그 한마디가 도대체 공적 영지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명상이 완연해서 이게 어떻게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거 수많은 불경들이, 물론 이제 제가 84,000경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생각하고 이제 경전을 못 찾으면 생각밖에 길이 없죠. 그래서 궁리를 해갔는데 우리 경전에는 딱 두 말씀이 있습니다. 금방 제가 이론상 진리장에서 말씀드린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제 이 말씀이 하나 있고, 이제 하나는 천도 본문에 보면요,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이화로 자동적으로 생겨나,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이 들으셨죠? 그럼 여기서는요, 무의이화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 이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대종사님께서도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려니까 너네 알아들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가서도 됩니다. 물론 되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길까? 이렇게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많은 선사들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자비스럽게 말씀은 하셨지만 자상하지는 않았어요. 눈앞에 나타난 일체 유가 다 그것이다. 이렇게 딱 툭 던지시죠. 요걸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문제는 우리의 성품이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 현실의 도로 나타나나?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 이제 법학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동양 철학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심리학을 하다가 또 심리학에 푹 빠졌었어요. 그런데 심리학을 제가 이제 물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그 공부를 쭉 해가는 과정에도 의문이 생겼던 게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이 있다가 이 정상적인 생각에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게 이제 노이로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자꾸 이 압이 세지면 이 노이로제가 더 압이 세지면 이제 히스테리가 나와요. 히스테리란 것은 내가 어떤 그 통제된 내 인격에서 모든 내 행동과 내 어떤 그 생각과 이런 것을 관리했는데 어느 순간에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격한 상태가 팍 쏟아져 나올 때 나도 모르게 고함을 꽥 지르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대인관계를 생각해서 또다시 자기 컨트롤 상태로 돌아오는데 그때 조금씩 나오는 그 히스테리 그게 바로 뭐냐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정신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히스테리가 더 세지면 이 푸시가 더 세지면 이제 히스테리가 사실은 약간의 분열을 나와요. 그거 생각하지 말자. 놔둬버리게 하거나 방치 내지는 그걸 그냥 이상하게 나오는 자세를 포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와 관련된 독립된 또 다른 사고방식의 체계를 감정 체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게 돼버리는 이러면 이제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분열이거든요. 정신분열이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이제 심리학자들은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정신분열이 완전한 상태에 가면 크게 나의 메인의 정신이 있고 이게 통제 안 되는 정신이 있고가 아니라 그 파편화돼 가지고 이렇게 다 찢어져서 이 의식 상태로 현실의 어떤 내 정신이나 감정을 컨트롤할 주체가 붕괴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정신분열로 가는 이제 과정인데 문제는 이걸 거꾸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을까? 간 길이 있으면 오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지금 제가 볼 때 많은 그 심리학은 물론 이제 사회과학이지만 의학 쪽에서도 이걸 대체로 우리나라가 약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걸 정신적인 부분을 컨트롤해서 돌이키지를 잘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불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원불교를 안 했다면 그쪽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좀 있었어요. 물론 사람이 이 하나의 정신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이치로 사람이 성주개공과 생로병사의 이치를 따라 갔으면 돌아오는 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심리학계가 정신분열 상태인 사람들을 거꾸로 돌이키는 길을 못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이치를 가지고 내 성품이 다시 이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면 불교가 좀 게으르다.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묘한 데서 걸려들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정신이 이제 어떤 영혼이 새로 이 어떤 엄마에게 들어가서 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그 몸뚱아리, 형성도 안 된 그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면서 그걸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때 그 정신이 이 내 몸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움직이거나 입으로 말할 때는 뇌의 신경회로의 작용에 의해서 이 4대 육신을 움직이고 하시는 거 맞죠? 네. 그 뇌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 뇌가 육신을 써가지고 내 육신의 눈빛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는 이 바깥 사물들을 내가 필요한 대로 의지로 움직이고 바꾸고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의 몸에 있다가 내가 그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받았어요. 내가 새 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정신이 어떻게 내 뇌를 움직일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일에 이걸 잡으려고 해도 제 손이라는 걸 거쳐서 이렇게 딱 매치가 돼서 잡잖아요. 그러면 정신이라는 것은 뇌에 어떤 것과 매치가 되는가? 그래서 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가 어릴 때 아마 이거 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게 초능력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그 세수대야에다가 나무 이파리를 하나 띄워놓고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걸 움직일 거야. 막 이렇게 그런 경험해 보신 분, 특히 남자분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물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동동, 어떤 데 보면 제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다 꽝이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런데 그때는 이 뭔가 연결되는, 그죠? 이 커넥터가 없는데 어떻게 저걸 움직일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초능력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서 이게 잡혀야, 사실은요, 제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심금을 울려서 바꾸기는 쉬워요. 오히려 이기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낼 때 그 슬픈 어떤 현실을 보면 죄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함께 우십니다. 공감을 쉽게 일으키잖아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원불교에서 사실은 그 이번에 그 나눔 마당 그 잔치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요. 이건 뭐냐면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이건 쉬워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근데 정신과 뇌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나요? 많은 의학자들이 뇌과학, 뇌 연구를 하지만 정작 정신과 뇌의 관계는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제가 유치원에 있을 때 그쪽 관련 발달 심리라든지 이쪽을 이제, 유치원에 필요 없죠, 그런 그 깊은 공부가.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물론 저는 유치원 공부를 전혀 할 필요가 없었지만 제 호기심에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 모비를 달아놓으면 막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애를 낳은 혹은 손자가 태어나면 모비를 천정에 탁 달아주지 않습니까? 다 해보셨죠? 예. 근데 모비를 달아놓으니까 애가 어떻게 하던가요? 잡습니까? 막 파닥거린다고, 소리고 발이고 막 허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막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깨깨 고함도 지르고. 그래서 비싼 걸 사주면 많이 쓸 줄 아는데
아이가 일정 정도 반응이 지나면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비를 저거 비싼 건데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팔 이런 걸 움직이는 것이 모비를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 그걸 향해서 손을 움직이는데 그게 굉장히 그쪽으로 가서 잡아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잡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사실은요, 100% 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걸 잡아서 아이들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성장의 욕구가 세상 모든 거 다 내가 다 만져보고 다 해보고 내가 맛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입에다 넣고 이렇게 자기 경험에 총량을 늘어가는데 모빌은 그냥 보고만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요, 그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한 아이가 어떤 행동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약 2만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심리학자의 주장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단순 주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관찰과 어떤 그죠 연구를 통해서 나왔겠죠. 2만 번을 하고 나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서 모비를 보고 이 몸을 흔드는 게 좋아서 이렇게 애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잡기 위한 노력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못 잡잖아요. 잡으려는 행동이 이제 마음대로 잡아지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아무리 잡으려고 했는데도 안 잡아지면 또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2만 번의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실력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지금 TV를 보면서요, 숟가락 길이를 몰라도, 젓가락 길이를 몰라도 TV를 보면서 탁 숟가락에 국을 떠서 입에 들어가는데 코를 찌르지도 않고 이 턱을 찌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입에 들어갑니다. 다 그러시죠? TV에 푹 빠져서 먹는데도 우리는요, 이 어린 아이들은요, 4살, 5살짜리 이거 밥을 주면 부벼가지고 막 떡이 되죠. 여기다 이제 턱받이도 만들고 막 그래도 거기에만 집중하는데도 질질 흘리고 묻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다 닦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구나 뭐 다른 이 영화 드라마에 푹 빠져서 여기는 신경도 안 쓰는데 자동으로 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뭐냐면 정신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하면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아무도 밥을 먹을 때 여기 이런 데 부빌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람이 정신이 작용을 하는데 그때 내가 이 내 몸을 내 거다라고 완전히 인지하고 완전히 나라고 여기는 그까지 사실은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중생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이게 내가 아닌데 이 몸뚱아리가 이 팔이 내가 아닌데 완전히 나라고 여길 만큼 우리는 이제 거꾸로 착각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거 이제 내 소유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나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거 연구할 만 하시겠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연마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그래서 이게 정신작용이 어떻게 나를 장악했는가, 내 몸을 완전히 장악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과정이 뭐냐?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인데, 자, 이 말씀이 근거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설명을 또 하나 해 들어가겠습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그리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인데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이이화로 생겨난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보면 이 거기에 공적영지라는 말씀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제 공적영지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온 지가 지금 한 5개월 이제 되어 가잖아요. 5개월 다 돼 가는데 부산을 보고 싶어요. 근데 보면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산이 가려서. 그죠? 산이 가리고 물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하도 400 몇십 킬로가 되기 때문에 하도 멀어서 못 본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부산은 고사하고 여기서 청계산을 보려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요 뒷산이, 대모산이 가리고 있고 다 가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대모산은 고사하고 요 밖에, 벽 밖에 사람이 있어도 못 봐요. 볼 수가 없죠.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밖은 고사하고 벽은 두껍잖아요. 이 종이 어떻습니까? 아주 얇은 종이. 단 한 겹. 이것도 가리면 하나도 안 보여요. 뭔가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가리게 됩니다. 이게 안 가리면 환히 보이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 정신은 모든 것을 환히 알게 되어 있는데, 우리 눈은 모든 것을 환히 알게 되어 있는데, 이 종이가 이것보다 훨씬 얇아도 역시 안 보입니다. 있으면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공적, 텅 빈 것은 바로 지혜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게 대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것에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반야대지다. 반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텅 비었다라는 것에서 공간으로만 텅 빈 게 아니라 생각으로도 비었고 감정으로도 비었고 업으로도 비어서 완전히 비었기 때문에 거기는 저절로 공적은 바로 영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텅 빈 것이 제가 이제 조금 앞에 거하고 안 맞는 설명 같지만 잘 들어보시면 제가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완전히 텅 비면 그대로 보이는데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게 내가 아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만 보인다. 예를 들면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양정교당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누가 제일 예뻐 보이냐면요, 아직 제가 이 강남에 적응이 안 돼서 이 양정에서 오신 분이 제일 예뻐 보여요. 어느 순간에. 이게 뭡니까? 탁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나타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죠? 실력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그 사람에게 없으면 안 보여요. 저 사람이요, 유능하고 예쁘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막 다 있는데요, 난 지금 예쁜 사람이 좋아, 마음속에. 그러면 예쁜 것만 보여. 다른 건 공적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다른 게 공적해지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쁜 걸 좋아하는데 권력이 더 좋아. 그러면 예쁜 사람보다 권력 가진 사람이 더 빨리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것도 좋은데 돈 많은 게 제일 좋아.
그러면 돈부터 먼저 보이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이 보이게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결정되냐? 내 속에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온 어떤 과거의 업들이 쌓였어. 그게 내 특성이 되고, 그게 내 특성이 되면 그 특성을 따라서 나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저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양정을 예를 들었는데, 양정은요 제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쌓이고 쌓인 그 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남은 5개월 됐단 말이에요. 5개월하고 20년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물론 제가 처한 자리가 여기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달라지겠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어떤 업이 내 속에 있죠. 내 속에 있는데 죽었다가 새 몸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전생에 지은 업성이 마음속에 업심이 깊이 들어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점 내가 했던, 내가 좋아했던, 내가 유능했던 그쪽부터 먼저 보이게 돼요. 먼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요,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도 있지만, 나는 진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계를 탁 보자마자 어때요? 진리와 관련된 게 먼저 탁 떠오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른 건 공적한데, 그죠? 그것만 공적하지 않잖아요, 내게. 그래서 공적하면 내게 있던 영지가 그 업을 따라서 탁탁탁 일어서게 만들어요. 어떤 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람과 관련이 가장 깊었던 업과 관련돼서 먼저 떠올라요. 예를 들면 오늘 오신 우리 양정 교도님께서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저건 아들이 잘 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딱 떠오른다. 공적한 가운데 영지가 뭡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대소유무가 공적한 가운데 내 내면에 있는 업심을 따라서 바깥의 업이 탁탁탁 솟아나죠. 그게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이론상 진리 공부를요 수도 없이 하지만 요 이치를 따라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천지 만물을 늘 보는 사람은 천지 만물이라는 개념이 먼저 떠오르게 되고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우리 세상에서 비유를 들 때 꽃 한 송이를 놓고 볼 때 이 꽃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은 저거 1,000원짜리야. 장미 한 송이 1,000원짜리. 이렇게 1,000원 돈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술하는 사람은 예쁘다. 근데 이 벌이 보면 밥이 있겠다. 근데 밥이야. 밥이 보이죠. 꽃이 보이겠습니까? 밥이 보이죠. 근데 꽃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공적한 가운데 영지에 걸리질 않아요. 내가 비록 영지가 있지만 그쪽에 업이 없으면 걔는 내게 유의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김춘수 씨가 꽃이라는 걸 말할 때 뭐랬습니까? 그 꽃이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그죠? 네. 보았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된다. 이렇게 하셨죠. 네. 우리가 대소유무의 분별이나 이치가 우리의 공적 영지한 우리 본래 성품에 이렇게 인연 따라 와서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각자 자기 업 따라 이 세상이 쫙 일시에 펼쳐집니다. 내가 만일에요 그쪽에 엄청 관심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원불교 학과를 가서 간사 때요, 어떤 여학생이 참 예뻐서 소가리를 엄청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30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보면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미 지워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그 나이 때에 예뻤던, 그때 설레겠던 그 가치를 가졌던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달라졌잖아요. 실제로 제가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 봤더니 내가 이렇게 봤어요, 한참. 근데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그래서 난 확실히 이제는 이 경계가 아니구나. 내게 공적 영지가 없어졌습니까? 공적 영지는 그대로 있는데 내 속에 업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래 이제 마음속으로 어디 가든지 잘 근무해서 훌륭한 교무님 되세요.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교무들은요 대체로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만 면피하려고 이러는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공적 영지한 가운데 나타나는 소소영령한 일체 경계가 있기 때문에 지혜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맞겠죠? 자, 그런데요. 그럼 이 경계에, 그럼 이 지혜에 따라서 사물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걸 제가 볼 때 한 대여섯 시간 해서 강의 특강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는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원불교 중앙중도 훈련을 해서 훈련을 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우리 어떤 후배 도반하고 함께 길을 가는데 쭉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는 거기서 걸어봐야 기껏해 영모전까지 갔다 돌아옵니다. 근데 그 나가다 보면 왼쪽에 이렇게 연못이 있어요. 방죽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밤이 이렇게 어스름되니까 달이 떴는데 그 연꽃 방죽에 달이 비쳤죠. 근데 가다가 이 친구가 견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연못에 하필 묘하게 어두우니까 이 물이 거울이 돼가지고 달이 그대로 비쳤어요. 보니까 완전한 달이더라고. 저 달이 보이냐? 이렇게 달이 완전한 달 맞거든요. 근데 저기는 달이 비치는데 이제 우리 가다 보면 그 옆에 경계석이 있거든요. 아스팔트가 있고 옆에 경계석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석 그것도 맨질맨질하게 잘 갈아놔가지고 거기는 달이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닌데 밝은 빛이 이렇게 보여요. 밝은 빛이 달처럼 조그만한데 이 소위 뭡니까 이 바운더리는 없는 이 환한 빛이 우리 걸어가면 좀 움직이면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저 밝은 빛이 유독 저기만 비친 저게 뭘까? 달이지요. 근데 방죽은 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울이 됐지만 저 경계석은 맨질맨질하지만 환하게 완전히 달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밝음 정도로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저걸 달이라고 해도 되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스팔트는 어떻습니까? 새까맣죠, 그죠? 하나도 안 비쳐요. 아스팔트는 나중에 어두울 때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비쳐요. 단지 검은 빛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줘요. 이 아스팔트는 저기 달이 있나? 달이 없대. 그럼 만약에 진짜 달이 없어지면 저 아스팔트는 어떻게 될까? 검은 빛도 안 보이죠. 달 때문에 그게 검은 색깔인 줄 이렇게 보이잖아요. 만약 달이 없으면 그 아스팔트의 검은 색깔도 없어요. 그렇죠? 네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저 아스팔트는 저 연못처럼 사실은 달을 비치고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달의 그 모양을 상상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바로 알아들었어요, 이 친구가. 어떤 게 진짜 달이야? 어떤 게 진짜 달입니까? 모두 다 연못에 있는 달을 제대로 된 달을 달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나서 달은 저렇게 생겨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진짜 달은 뭡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연못에 비친 정말 달하고 똑같이 생긴 그걸 보고는 자기가 달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달을 본 게 아니죠. 그림자를 본 거죠. 돌멩이 그 경계석에 비친 그 흐릿함을 본 사람은 달을 못 본 겁니까? 그리고 아스팔트를 본 사람은 달이 어떤 건지 아예 모르니까 그 사람은 아예 중생이고, 연못에 비친 달을 본 사람은 견성을 한 사람일까요? 사실은요, 셋 다 이게 다 그림자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성을 한 사람은 아스팔트를 보고도 달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또 연못에 비친 달이 아닌 줄도 알아야 돼요. 달은요, 하늘에 있거든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의이화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이것들이 전부 내 업에 의해서 생겼지만 전부 다 나예요. 아스팔트도 달빛에 비친 거 맞죠? 거기는 달빛 때문에 나타난 거고, 만약에 달빛이 없었으면 아스팔트는 우리의 의식 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은 내 성품에 나타난 것인, 그것 때문에 내가 아는 거지. 만일에 내가 성품이 없다면 탁자며, 그죠? 법신부리며 강단이며 옆에 사람들조차도 내게는 없다. 제 말은 알아들으시긴 하죠. 들리시긴 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체 만물과 나를 자꾸 나를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품이 없으면 일체 경계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내 것 내지는 나를 내 몸으로 한정하고 내 것은 내 소유로 한정을 시켜서 보는 어떤 이 문제가 우리를 여실히 중생으로 만들지만,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이 강남교당에, 그죠? 이 강남교당이 제가 강남에 발령받고 난 뒤부터는요, 탁자, 이 의자 하나, 등 하나 나간 것도 전부 제 일이고 제 것이 됐어요. 잘못되면 제가 다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죠. 유리가 깨지면 저걸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할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 강남만 그럴까? 원불교 어디든지 제가 발령받아 가면, 제가 이 양정 살 때는 강남 생각도 안 했어요. 머릿속에 강남이 사실은 저 이렇게 큰 줄도 몰랐어요. 강남 발령되어 가라길래 저는 뭐 1등 원남, 2등 여의도, 3등 이렇게 한 4, 5등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쉽게 예스를 했다고, 제가. 그러니까 제 의식 속에 없었던 일들이 이제 제 일이 됐잖아요. 뭐든지 내가 가까이 하면 그게 내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모산 누가 생각하겠어요? 원불교 강남교당 오니까 대모산이 이제 우리 산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요, 만일에 핀란드 한 번도 가본 적 없죠? 노르웨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뭐 스와질랜드 뭐 보츠와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한번 가서 그걸 보면 그때부터 거기에 연민과 어떤 애정과 설레임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 지금 저한테요, 만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지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거기서 2년 살고 나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야기하면요, 남들보다 100배는 더 정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천지 만물이 가득 차서 무량하지만 이걸 내가 더 정겹게 여기고 내가 경험하고 좋게 여기면 내 것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강남교당도 오인원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되질 않았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제 이름으로 등기될 리가 없죠. 근데 등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우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니까 좀 놔둬.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자식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지보다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누가 더 소유에 대한 권리가 있겠어요? 저는요, 그걸 또 애정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는요, 권리를 줘놓고도 속이 타죠. 눈물이 흐르죠. 가슴이 찢어지는데도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이 아이는 뭐 직근적으로 지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생고생을 하고 폭삭 망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저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어때요? 아이들은 자기를 버리고 자살을 할 수 있어. 그런 놈들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더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게요, 천지만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챙기고 하면 그게 내 것이고 나지. 마치 내 몸이 원래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 탁 이렇게 탁태를 해가지고 한순간에 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것이지만 그죠? 있는 것이 인연 따라 경계 따라 무이이화로 내 것이 되고 나가 되고 이렇게 온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나라 해도 본래 청정한 나 말고는 한순간에 놓으면 원래 하나도 없던 것처럼 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생사가 까마득해서 이 생에 전생 걱정을 이제 후생, 과거생 걱정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저는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혹시 모르겠어요. 3세를 딱 뚫어보시고 과거업을 보셔서 그때를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 내 것 남의 것이 없어요. 사람도 원수가 돼도 진짜 미워도 내가 그 미워하는 감정 하나 접고 내 자존심 하나 꺾고 나면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힘을 합쳐서 뜨겁게 세상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어줍지 않은 무명에서 출발한 그 자존심, 내가 나다라, 나 지금 무시당했나? 이 생각, 이게요 자타를 확 쪼개놔요. 우리가 다 함께 대종사님 일을 하자고 온 사람들이고 전무 출신은요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이 시시한 그 비루 같은 그 시시한 마음들, 자존심, 째째함, 오기 이런 것이 나서서 그 성스러운 전무 출신 정신을 팍 엎어버린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교도님들도 제가 볼 때 이 처음에 우리 교당 오실 때요 전부 다 내 공부하고 복받고 서로서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는 뜻으로 왔는데 와서 살다 보니 저 사람 저게 실수해서 저 사람 나한테 좀 과했어 어째서 이렇게 비루가 하나씩 생기다 보면 분명히 내 사람인데 남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죠? 공적 영지의 광명이 본래 내 마음인 줄 알면 천하가 다 내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됩니다. 저는요 이 세상이 넓은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죽을 때까지 다 봐도 아무리 봐도 볼 수 없는 책들과 수많은 철학자들, 그 다음에 수많이 수행했던 그 많은 어른들이 닦아서 개척해놓은 정신세계,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경제, 온갖 정치, 수많은 사회 많은 일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우리 고준영 교무가 한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교무님, 이 우주가요 너무 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주 천지에 이 사람 사는 데가 지금 우리 지구밖에 없다고 다음에 이 견성한 과학자가 나타나서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지구는 너무 작은데 굳이 이 지구를 위해서 저렇게 엄청난 그 우주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무나 낭비 같아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32평짜리 아파트만 놔두고, 그죠? 나머지 내 집 아닌데 낭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32평짜리 딱 그 아파트만 놔두고 땅을 한 1000m를 파버려 봐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죠. 불안해서. 그죠? 우주 만유는요, 무량이고 무한이고 끝도 없이, 그 끝이 있을 필요가 없죠. 끝이 있는 게 아쉽잖아요. 천지 만물이 한없이 우주 만유가 펼쳐져 있다가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자타만 떠나면 천지가 다 어떻습니까?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참 감사하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내가 내 속에서 생각을 일으키면 바깥에서 대응해주고,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 바깥의 물건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거죠. 유도 아닌 무도 아닌 어떤 업들이 내가 생각을 하면 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어때요?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 만물이요, 이치가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이치에 밝아지고 나면 세상 사람이 전부 내 사람이고 시방일가 사생일신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들이맞습니다. 딱 들어맞아요. 근데 요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그 비루 하나하나의 작은 비루들 하나만 정리해주면 일체 만물이 일체 만유가 나 아님이 없고 내 것 아님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열애의 지혜와 열애의 덕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열애의 자비가 내 것인데 자비가 나타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없는 자리를 보면 흔적이 없어서 텅 비어서 오직 조촐한 맑고 영영한 기운 하나가 천지를 환히 보고 있지만, 있는 것으로 보면 내 속에서 티끌만한 한 상을 일으켜도 반드시 거기 응하는 경계가 나타나고, 티끌만한 작은 생각 하나 일으켜도 그 생각에 맞는 업이 나타나서 우리가 천지 만물의 무량한 세월에 모든 것을 나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다. 예. 시간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